얼마 전에 환자분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는데 이거 그냥 나이 탓인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의 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쥐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리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고 비명조차 못 지를 만큼 아픈 그 순간,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넘기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게 되고 외출하실 때 무심코 벽을 짚게 되고 결국엔 지팡이에 손을 대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거의 매주 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쥐가 나는 거 아니야? 좀 자고 일어나면 풀리던데.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70대 후반이 넘어서면은 우리 근육은 예전처럼 알아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손실되는 속도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즉, 한 번 약해진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건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 분야에서도 꾸준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한 노화 그 이상이 있더라고요.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과 특정 미네랄의 부족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학계 안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신경계의 문제를 더 강조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혈액순환의 저하를 주범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보다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셔야 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종아리가 비명을 지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종아리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는 그냥 다리에 붙은 살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 끝에 모여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다리 아래에 정체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 안에는 피로 물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밤에 그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밤의 종아리 경련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그때 66세셨습니다. 평생을 약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라 누구보다 건강상식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근데도 매일 밤 종아리가 당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물도 정말 충실하게 드셨습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도 잊지 않으셨고요.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이 지치신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러다 손주들 데리러 학교 한번 못 갈까봐 무서워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주들 학교 데리러 가는 것. 그게 어르신께는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건 우리 세대 모두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다행히 서영순 어르신은 식단을 조금씩 바꾸셨고 그러고 나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 다리부터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물 많이 마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요. 물론 탈수가 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을 충분히 드셔도 여전히 종아리가 당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문제의 핵심은 수분 부족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힘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운동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심코 드시는 그 식탁 위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음식 몇 가지 바꾼다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똑같이 100%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통증의 빈도와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고 그 변화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보통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첫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변화를 확인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그 첫 번째 음식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그냥 지나쳤던 음식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밤을 바꿔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네, 계란이요.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계란이야. 매일 먹는 건데.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계란을 드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는 거의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계란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거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잠깐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류신은 근육을 만들기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잘 안 켜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젊을 때보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살짝 다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양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양보다는 흡수율과 먹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상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양도 중요하고 어떻게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부러 계란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건강한 분들에게서 계란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속도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이 오고 낙상이 오면 그 다음은 정말 길고 어려운 길입니다.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약사 출신이시니까 처음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거의 안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정말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일단 아침에 계란 2개씩만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한 10일 정도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리가 덜 당겨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신비한 약을 쓴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드린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언제 드시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하루 한 번 자극받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자극을 받아야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계란 1개에서 2개, 가능하시면 점심에도 두부한 토막이나 생선 한 조각 정도로 단백질을 슬쩍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동안 끊기지 않고 유지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침 계란은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100% 증명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계란은 우리 같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근육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계란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려면 단백질이라는 재료뿐 아니라 그 재료를 종아리까지 실어다주는 길도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드셔도 정작 근육까지는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에 피를 보내는 음식, 등푸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와 꽁치를 추천드립니다. 생선이요? 그냥 막연히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요, 우리 혈액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주고 결과적으로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의학계에서 거의 합의된 부분이고 대한심장학회 같은 곳에서도 꾸준히 강조해온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혈관이 좋아진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의 속도 자체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택배 상자가 있어도 배송이 늦으면 안에 든 음식이 다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는 배송 시스템.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또 한 분 떠오르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81세 남성 어르신이셨는데요. 계란은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경련이 좀처럼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보니까 지방 자체를 거의 안 드셨어요. 특히 생선은 비린내가 싫다고 정말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리가 덜 뻐근해요. 한 달이 지나니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셨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학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또 다른 연구자는 노년층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처럼 혈류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위에서는 그 차이가 정말 뚜렷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차갑게 느껴지거나 오래 앉아 계시면 종아리가 저릿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혈액 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만 늘리시면 효과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혈류를 돕는 음식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실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구이보다 찜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그 귀한 오메가3가 일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짜게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니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 선생님, 그러면 매일 드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과 혈액순환 두 개의 축이 잡히기 시작하면 종아리 근육은 천천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시고 혈액순환이 좋아져도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흡수를 결정하는 3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김치, 그리고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라고요? 그건 매일 드시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냥 드시는 것과 제 역할을 하게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치에는 풍부한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단백질과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길을 터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장 건강과 영양 흡수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 5년 사이에 더욱 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노년층에서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고 장내 환경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드시는데 어떤 분은 회복이 빠르고 어떤 분은 더디게 느끼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유산균이 직접적으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장 환경이 좋아지면 결국 근육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임상에서 보고 또 보고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흡수가 안 되면 그 어떤 노력도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또 한 분 떠오르는 어르신이 계세요. 76세 남성분이었습니다. 계란도 잘 드시고 생선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종아리 경련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네, 식습관을 더 자세히 보니까 발효식품 섭취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김치 한 종지를 꼭 곁들이도록 권해드렸고,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2주가 지난 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도 덜 당기고 속도 편하네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장 환경이 개선되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근육 회복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김치라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좋다, 그건 아닙니다. 너무 짠 김치는 오히려 혈압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적당한 양으로, 가능하면 덜 짠 김치로요. 우리 한국 전통 식단에는 사실 이 3가지 요소가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단백질 반찬, 등푸른 생선, 김치 같은 발효식품. 다만 현대 식습관에서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입맛이 까다로워지시거나 소화가 약해지셔서 한두 가지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균형이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이 3가지가 다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한 가지라도 빠져 있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채워보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정성껏 채워주시면 반드시 답을 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즉 계란과 등푸른 생선, 그리고 김치를 그냥 따로따로 드시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합해 드시느냐에 따라 종아리 근육의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침은 거르거나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넘기고, 점심은 간단히 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이 되어서야 푸짐하게 한 상 차려서 드시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세대가 평생 익혀온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방식은 종아리 근육에는 정말 가장 불리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육은 한 끼에 많은 단백질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일정량을 넘어가면 그 이상은 더 이상 근육 합성에 쓰이지 않고 흡수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즉 저녁에 몰아서 드신 단백질은 절반 이상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이게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황금 법칙입니다. 자, 이제 실전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에 한 장면처럼 그려보십시오. 아침 식사부터 시작입니다. 가능하시면 계란 1개에서 2개, 김치 한 종지,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합이 강력합니다. 계란이 근육의 재료가 되고 김치가 그 재료의 흡수를 돕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밥이 에너지를 더해주죠. 만약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같은 부드러운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빨리 드시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시면 몸 안의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첫 단계에서 켜집니다. 이건 정말 작은 차이 같지만 하루를 보내고 밤에 종아리가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부 한 토막이나 작은 생선구이 한 조각 또는 계란 반 개라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자극을 주면 근육 합성 신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거창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과 김치, 그리고 가벼운 단백질이 들어간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은 하루 동안 종아리에 쌓인 피로물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직접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변화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빠르게 느끼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서야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흐름을 믿고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신기하게도 식단을 딱 2주 실천하셨을 뿐인데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밤에 다리 안 무서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단순한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다시 평온해진 거예요. 그건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음식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시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습관 하나가 남아있으면 종아리 근육은 계속 깎여 나갑니다. 특히 저녁 시간, 가장 평온하셔야 할 그 시간에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습관, 바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텔레비전 좀 보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텔레비전 앞 2시간, 3시간이 종아리 근육에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계시는 동안 종아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정체되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여줄 때 비로소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펌프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이 훨씬 크게 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해보시거나 잠깐 일어나서 부엌까지 한 바퀴만 다녀와 보십시오. 정말 단순한 동작이지만 종아리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직전 과한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칭하면 쥐가 덜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죠. 가벼운 스트레칭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종아리를 너무 강하게 늘리시면 오히려 근육이 자극을 받아 한밤중에 더 심한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계에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스트레칭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강하게 늘리는 것보다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습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늦은 밤에 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늦은 밤, 특히 자기 1시간 전쯤에 짠 국이나 짠 반찬을 많이 드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고 수분 분포가 바뀝니다. 그러면 근육 경련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하시는 부분입니다. 77세 한 여성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밤 종아리 쥐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식단을 자세히 보니까 저녁마다 김치찌개와 짠국을 거의 한 그릇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염분만 살짝 줄이도록 권해드렸고 결과는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약을 새로 드린 게 아닙니다. 습관 하나를 살짝 옮긴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이 만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 공식은 정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자기 전에 다리를 한쪽으로 꼬고 누우시거나 한쪽 어깨로 치우치게 누우시진 않습니까? 이것도 혈류를 방해하고 종아리 근육에 긴장을 만듭니다. 사소해 보이는 자세 하나가 밤에 통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도대체 왜 계속 쥐가 날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굳게 믿고 계시는 신화 중 하나가 바로 물만 많이 마시면 쥐가 안 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탈수 상태에서는 종아리 경련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우리 어르신들의 경련은 단순한 탈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70세를 넘기시면 근육 자체의 상태, 신경반응, 혈액순환, 영양 상태가 다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물 한 잔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마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 정말 많이 마셨는데도 쥐가 나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어르신, 물은 꼭 필요하지만 충분한 해답은 아닙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는 근육을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육 자체의 힘, 신경의 반응, 혈액과 영양 공급.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경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70대 이후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미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을 보충하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어떤 연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도 합의가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어르신들 중 물만으로 완전히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식단 변화가 함께 들어가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 이것도 위험합니다. 너무 많은 수분이 한 번에 들어가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이 깨지고 수면이 깨지면 근육 회복이 또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 진짜 답은 단백질, 혈액순환, 흡수 이 세 가지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가 약해졌다라고 느끼시면 일단 더 걷자, 더 운동하자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물론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종아리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 채 한낮에 무리하게 빠르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강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날 밤 종아리에 찾아오는 극심한 경련입니다. 82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걸으셨다가 2주 만에 밤마다 종아리가 심하게 당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극이 과하면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셔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짧고 가볍게 나누어 하세요. 한 번에 1시간을 빠르게 걸으시는 것보다 20분씩 두세 번 나누어 천천히 걸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주십시오. 우리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기 전에는 강한 자극을 절대 피하시고 가볍게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시거나 다리를 살짝 벽에 기대어 올려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옆집 영감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60세를 넘어서면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라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너무 무책임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육 자체의 감소,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도 함께 떨어집니다. 근육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신경과 근육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발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잘 걷는데,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걷는 것과 근육이 건강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잘 걷고 계셔도 우리 몸 안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경 반응의 둔화입니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의 신호를 받아야 비로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 전달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면 근육이 갑자기 과하게 수축하거나 이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경련이 일어납니다. 학계에서도 어떤 연구자는 신경의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또 어떤 연구자는 근육 자체의 문제를 더 강조합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근육 자체가 약해지면 펌프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다리 아래에 정체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근육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예전보다 빨리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잠시 서 계셔도 종아리가 천근만근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6세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종아리 경련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셨고 계단 하나 오르실 때마다 자주 쉬셔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의사도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입니다. 단백질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흡수를 높이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무너지는 속도를 정말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험하시는 변화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신호를 놓치십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조용해서, 너무 일상적이어서요.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의외로 통증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의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는 그 순간 예전보다 덜 무겁게, 덜 뻣뻣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밤 동안 근육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밤의 평온함입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우시면서부터 오늘 또 쥐가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걱정이 슬며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련이 일어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이 변화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잠의 질이 달라지고 잠의 질이 달라지면 또 근육 회복이 잘 됩니다.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아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질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의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앞에서 잠시 망설이셨던 분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발을 내디디십니다.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오늘은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제 그 작은 신호가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반복적으로 천천히 좋아집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계속 유지하실 때만 이어집니다.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시면 근육은 다시 빠르게 약해집니다. 74세 한 여성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고 3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는데 다시 예전 식사로 돌아가셨다가 한 달 후 같은 증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근육은 사용하고 채워줄 때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신호, 걸으실 때 다리가 자주 멈추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걸음이 어느 순간 끊기듯 느껴지거나 잠깐 멈춰야 다시 갈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과 신경의 협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자주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으셔도 걸으실 때 균형이 예전 같지 않고 바닥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그 이후 삶의 질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이 아니라 낮에도 종아리가 당긴다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나타나던 경련이 이제는 낮에도 슬쩍 찾아온다면 우리 몸이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조금만 더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육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늦지 않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78세 한 어르신은 걸을 때 자주 멈추는 느낌이 들어도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시게 됐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초기 신호를 알아채시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신 분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증상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데 정말 필요한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는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아침에 계란 1개에서 2개, 근육을 다시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푸른 생선, 종아리까지 영양을 실어다 주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매일 적당한 양의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우리 몸이 그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종아리 근육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새 기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운동도, 스트레칭도, 식사도 조금 부족한 듯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근육은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한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시겠어요?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어느 아침, 여러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통증 없이 바닥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드시는 모습.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은요, 사실 지금부터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늦더라도 반드시 답을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때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3주, 또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방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것,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결국 손주들 손을 잡고 함께 외출하시는 그 시간까지 바꾸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가족 안에서 오래도록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 계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살짝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어르신께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세요.